그들의 역사를 우리 한국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몇 년 동안 이루어낸 연구 성과가 이 사람은 9살 때 모델의 기반을 다져놨다고 하는 그런 충격이 있는 그런 것이죠. 문제도 잘 모르는 그런 학계인데요. 한국 정부나 학계의 입장에 반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또 알려지지 않는다는 거. 안녕하세요. 미스터리티브 작가 진입니다. 저는 PD 필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 역사 언어학계에서 활동하고 있고 오컬티스트로서는 20년째 활동 중인 시몬이라고 합니다. 시몬님이 보시기에 교과서에는 절대 실리지 못하지만 역사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반박 불가능한 정설로 굳어진 불편한 진실이 있나요? 불편한 진실이요. 가야 초기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아니었다. 가야 초기의 지배층들은. 고고학적으로는 1세기의 지배층들이 최소 7세기까지 계속 권력을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동일 집단이. 정확히 말하면 1세기 이전에 청동기 시절부터 이미 동일 집단이 인근 고인도를 통해서 김해 봉황리 유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인근 고인돌 등등을 봐서는 동일 집단이 기원 전부터 기원 후 7세기까지 계속 지배권을 유지를 했는데 그 집단, 언어학적으로는 적어도 1세기 기준으로 봤을 땐 고대 한국어 언어 집단은 아니었어요. 일본 류큐어 언어 집단으로 보는 게 탁월합니다. 말하자면 한반도 남부는 원래 한국어 사용 집단이 살던 그런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사라고 생각하는 진한과 변한 그리고 이후의 가야까지 지금의 민족주의적 사관으로 따졌을 때 그들의 역사를 우리 한국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이중자 때가 아닐까요?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얘기겠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맞는 얘기. 이 중에서도 유명한 게 환단 고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알몸이 막히는데 네. 고조선 이전에 환제국이라는 그런 제국을 한민족이 이루기로 했고 그들이 중원과 심지어는 서아시아와 시베리아까지도 지배를 하는 한국인 집단이 엄청난 민족이었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는 그런 집단이 있어요. 그걸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의 여러 대형 방송사에서 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역사, 숨은 역사, 제야 역사라고 하면서 다룬 적이 있을 정도라는 거죠. 굉장히 부끄러운 우리 민족의 자화상이죠. 역사적 열등감으로 인해서 주변국의 역사를 왜곡해서 자신들이 잘나 보이려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시도로서 집필된 게 환단곡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일제 때 집필이 됐죠. 그걸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심지어 사학자가 아니라 인문학자, 심리학자, 심지어는 그냥 평범한 그냥 어문학자예요. 어문학자. 그렇다면 그 시몬님은 흥산 문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홍산 문명 또는 이제 후시안 문명은 정확히 말하면 실존하던 문명이고 이제 랴오허강을 중심으로 해서 있던 간석기 문명 그런 정도였어요. 홍산 문명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잘 알려진 건 사실이지만 환단고기에서 홍산 문명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그런 내용도 일절 없을 뿐더러 애초에 그쪽의 환단고기를 믿는 신봉자들이 홍산 문명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고조선 문명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짓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연관되는 키워드처럼 나오게 된 것인데 실제로 그 둘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는 실존했던 거고 하나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소설이니까요. 홍산 문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랴오허강을 중심으로 했던 간석기 문명이고 옥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기던 그리고 매장 문화를 토대로 현대 이제 고고학계가 분석하는 결과로서는 이제 언어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원시 티르크어, 원시 몽골어, 원시 퉁고스어 그리고 원시 한국어를 사용하던 집단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이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이 네 집단군의 고고학적인 그런 모습이 다 나타나요. 시기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누구 하나를 치민 문명이라고 규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들은 혼재돼서도 잘 살았어요. 같은 시기에 너무 인근에 분포한 유적이 있을 정도로 그냥 잘 섞여서 살았던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흔히 동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한데 한국인들이 동이라고 하면은 그냥 한국인 이런 식으로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만은 동이라는 용어는 어디까지나 이제 화하족의 이제 중화 사상에 의해서 동쪽에 있던 화하족이 아닌 모든
이민족을 부르던 멸칭이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단순히 한국인, 그러니까 원시 한국어를 사용하던 고조선 집단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는 중국 본토의 이제 샨동반도에 있던 라이족이라든가 그런 애들을 지칭하는 레이족을 지칭하는 말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점점 이제 중국 그러니까 화하족의 문명 범위가 커질수록 동쪽에 있는 애들이 동화가 되잖아요. 동화가 된 얘들을 빼놓으면 결국에 동쪽에 새로운 경계가 생기게 되니까 새로운 경계에 있는 얘들을 또 이제 동이라고 부르고 새로운 경계에 있는 얘들을 또 동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반복되어서 결국 동쪽에 있는 오랑캐 뭐 지금의 뭐 만리장성쯤이 되겠습니다만 중국 본토라고 흔히 부르는 그 영역에서 세외에서 동쪽에 있는 얘들을 그냥 다 동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한국인을 뜻하는 말이 아니죠. 말하자면 옛날 뭐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존재했던 만주족이라든가 아니면 더 가면은 에벤키족, 뭐 니브흐족 뭐 그런 친구들도 다 그냥 동이에요. 뭐 거란족 이런 애들도 뭐 부균 동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친구들이고 동이라는 그 명칭의 혼재처럼 뭐 홍산 문명도 어떤 민족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말의 막 대명사처럼 쓰여서는 안 됩니다. 애초에. 시모님 말씀을 정리하면 환단곡이라는 걸 사실로 증명하기 위해서 홍산 문명을 가져다가 썼다는 요약해도 될까요? 네, 후대의 날조죠. 이런 학계에는 일반인들이 상상도 못할 천재나 기인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른바 무심한 천재들이 지배하는 뒷세계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만약에 평생 호수 안에서 자랐던 물고기한테 호수는 어때? 하면 호수 물고기가 바다 물고기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호수에 대해서? 자신은 평생 호수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바다 물고기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보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할 수도 없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질감이나 그런 걸 좀 느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일단 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몇 년 동안 이루어낸 연구 성과가 이 사람은 이미 9살 때 모델의 기반을 다져놨다고 하는 그런 충격이 있는 그런 곳이죠. 심지어는 내가 성인이 되고 몇 년 동안 매진해서 얻은 결과값은 이 사람이 취미로 중학생 때 썼던 글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다 라든가 저도 그때 거의 멘탈을 챙기지 못했네요. 사실 뭐 언어학계 얘기입니다. 자연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적 법칙을 완전히 따라가는 그런 학계이기 때문에 천재와 범죄의 차이가 굉장히 유별나요. 노력으로서 이제 장대한 그런 영광을 얻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저 같은 이제 범죄들은 그 앞에서 쓸려나가는 낙엽의 역할입니다. 사실 저도 저보다 너무나 뛰어난 천재 연구 성과를 보면서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덕에 제가 상상도 못한 것들을 알아가면서 굉장히 감사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그런 게 현실인데요. 이런 언어학계에서는 약간 수학계 말도 안 되는 천재들이 나타나듯이 언어학계도 뭐 수학과 기본적인 원리가 완전히 같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천재들이 간혹 나타나곤 합니다. 인구가 뭐 수학계만큼 많지는 않지만 저희도 이런 사람이 왜 우리 학계라고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인물들이 나타나곤 해요. 저는 친하게 지내고 있는 천재 선배가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아무리 친해졌다고 생각해도 저는 여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목표로 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지 너무나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건 너무나 몇 수 앞이기 때문에 제 이해가 아직 충분히 쫓아가지는 못해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가 19살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20살이었고 그 선배가 20살 때 적어준 노트를 10년이 넘은 지금 제가 들여다봐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직. 근데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그 이론이 수학적으로 무결하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반론도 못합니다. 그런 게 천재들이 막 활공난무하고 하는 그런 학계의 모습이에요 사실.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천재 언어학자들의 어떤 소름 돋는 일화가 있습니까? 이걸 좀 얘기를 해도 될까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언어학자라는 직업은 뭐 비슷한 직업을 찾으라고 하면은 순수 수학이라든가 물리학 쪽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완전히 수식만을 가지고 자연에 존재하는 것을 다루는 그런 학문이다 보니까요. 뭐 저희 특성상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어요. 수학자들이 보면은 이제 조현병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조울증이라든가 또는 강박장애라든가 불안장애 같은 거를 많이 겪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통시언어학 쪽 교수님들은 절반 이상은 대머리라는 말까지 있어요. 그냥 웃고 넘기는 얘기가 아니라 나도 나중에 포닥하고 교수하면 벗겨지는구나 이렇게 그냥 납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제 실제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좀 잘 알고 지내던 이제 선배 언어학자 한 분이 그분은 박사 논문 중에 조현병이 발병을 하셔서 지금 학업을 중지를 하시고 치료를 받고 계신 걸로 뭐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뭐 연락은 잘 안 되고 선배님 잘 지내십니까? 이분이 조현병에 걸리셨다는 걸 어떤 계기로 알게 되신 건지. 조현병의 증상 중에서 브로큰 랭귀지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적 요소들이 좀 뒤죽박죽이 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어휘가 맥락과 전혀 관련 없는데 그냥 튀어나오는 거라든가 그런 식으로 완전히 무맥락 상태의 문장이 진행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브로큰 랭귀지라고 해요. 굉장히 이제 중증의 모습에서 보이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의 초기 증상과 굉장히 유사해 보였거든요. 좀 이상한데 싶었던 모두의 예감이 적중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저 혼자만의 의견은 아니었고 다들 좀 어느 정도 농담처럼 얘기를 하던 거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단이 몇 년 후에는 중증으로 나와버려서 그냥 맞았구나 하면서 좀 다들 슬픈 웃음을 지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학계에서 전해들은 천재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유명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싶은 디테일의 악마가 한 분 계시긴 하죠. 언어학계에. 위대한 언어학자 톨킨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반지의 제왕의 톨킨. 네, 맞습니다. 작가로도 유명하시죠. 근데 본업은 언어학자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기 작품에 스스로 만들어내신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인공어들 그거를 삽입을 많이 하시죠. 심지어 삽입을 하실 때 그냥 만드시는 게 아니라 지역적 방언차라든가 시대적 이제 통시적 변화라든가 심지어는 사회적 방언의 차이까지도 디테일하게 만들어내시는 분이라서 이런 점에서는 뭐 언어학자로서 엄청난 천재라고 하긴 뭐하지만 작가 일을 겸비하면서 자신이 만들어낸 세계관 안에서의 디테일에 있어서 굉장한 천재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모님이 생각하시기에 톨킨의 그 반지의 제왕 소설은 후센트의 노력을 쏟아부어서 만든 역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일종의 취미생활 중 하나였다고 생각하시나요? 간단합니다. 취미생활이에요. 정말 간단한 답이에요. 진짜 취미로 하던 것 중에서 하나가 현대는 사면에서 없어진 고트어로 일단 고트어라고 하면 좀 사족을 달자면은 로마 제국에 침공했던 그 고트족의 언어입니다. 나중에 이베리아에 있는 서고트 그리고 이탈리아에 있는 동고트 그리고 저 멀리는 크림반도에 있는 이제 크림고트까지 이제 좀 통틀어서 말하는 게 이제 고트족인데 그들의 언어, 사멸한 지 굉장히 오래됐고 제대로 된 문서는 이제 몇 건 남아있지 않은 그 고트어로 동료 언어학자한테 시를 지어서 보낸 그 문집이 있는 분이세요. 변태죠. 일단 학계에서는 변태 같은 디테일 그리고 그 고집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그 자세 그것이 가장 존경스러운 선배의 모습입니다. 해외에서는 톨킨 같은 유명한 언어학자들이 있는데 물론 언어학으로 유명한 건 아니지만 한국에는 왜 유명한 언어학자가 없을까요? 아쉽게도 저희 역사비교 언어학계는 그리 세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학계는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존재도 잘 모르는 그런 학계인데요. 실제로 이런 연구 성과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에서는 소식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고 심지어는 한국 정부나 학계의 입장에 반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또 알려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좀 심오한 영역이라는 것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껴요. 접근성이 좋지는 않죠. 하지만 접근성이 좋았으면 그게 뭐 어디 영국겠습니까? 아쉽지만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냥 다시 제 연구에 그냥 매진하는 게 그래도 가장 생산적인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 천재들의 이야기 중에서 천재들이 무언가를 지적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음모론으로 치부되어 왔고 이후에는 결국 사실로 밝혀진 것들이 있나요? 한두 개입니까? 아인슈타인도 처음에 그가 인정을 충분히 받았나요? 아니었죠.
너무 앞서 나가고 너무 뛰어난 이론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선배 학자들한테조차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 버리면 그냥 충분하지 못한 이론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험과 연륜이라는 그것을 무기로 후배 학자들의 참신한 또는 이제 정말 뛰어난 이론들이 묵살되는 경우가 뭐 없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학계에서 당연히 이런 일들이 뭐 자주 일어나고요. 그 수많은 학문 중에서 고대 역사 언어학을 그걸 또 오컬트와 접목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어릴 때 개신교 목사가 꿈이었어요. 이제 교단은 감리교단이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신학과를 지망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도 이제 신학 공부를 아직은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독학으로 먼저 공부를 할 생각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논리 전개라든가 또는 이제 옛 교부들의 문서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외경으로 취급되는 여러 문서들에 접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런 행동을 이제 하는 도중쯤 딱 비슷한 시기쯤에 어떤 영국인 선배분을 한 분 알게 되어서 그분을 이제 스승 삼아 제가 오컬트에 좀 발을 들이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들이 오컬트라고 이제 부르기 좋아하는 저희 다르게 말하면 사실 하나의 종교죠. 헤르메스학의 인도가 되어서 이제 그쪽에 감화되어 저는 기독교 신앙을 배교를 하게 되었고, 기독교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필요했던 라틴어나 고대 그리스어 그 자체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싶게 되었습니다. 근데 라틴어랑 그리스어도 뭐 당연한 얘기지만 독학을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들의 몇몇 어휘들이 일정한 음운 변동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음운에 대응을 이루는 현상을 제가 어렴풋이 느꼈었어요. 근데 말하자면은 이제 언어학의 초기 그림 형제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제 닦아놓았던 이제 정규 대응의 이제 음운 변동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감으로써 어느 정도 캐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스어 라틴어 비교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었고, 나중에 언어학이라는 걸 좀 정식적으로 입문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이것이 진짜 실존하는 정규 대응이고 내가 놓치고 있던 대응이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그런 점을 굉장히 흥미로워하면서 이제 고전어들을 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고전어는 여전히 굉장히 쓸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흔히 알고 계시는 헤르메스 문서라든가 거의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리스어로 돼 있는 판본이 안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고전 아라보로 옮겨진 것들이 많고, 뭐 라틴어로 된 뭐 다른 문서들이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배워뒀던 이제 라틴어나 그리스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쓸모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오컬티즘도 그만둘 이유가 없고 고전어도 그냥 상호작용하면서 잘 자라나고 있으니 저한테는 사실 그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격이었죠. 뭐 근데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진짜 후행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다들 그리스어나 라틴어 정도는 할 줄 알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고전 아랍어까지는 하시더라고요. 정성 문서가 중세 때 이제 아랍어로 번역된 게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전어를 한다는 거는 사실 이제 헤르메스학을 좀 수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필수 과정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로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사실 좀 사자로 봅니다. 그게 되나 싶거든요. 아무래도 원본과 번역본에 있어서는 세세한 의미 차이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데다가 이게 번역이 완전하지 않은 것들도 있을 뿐더러 시대적으로 이제 번역 판본이 언제이냐에 따른 그런 단어 의미의 변화라든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원어 읽는 게 낫거든요. 원본 읽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헤르메스학을 하다 보면은 보통 헤르메스학만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혀. 뭐 이누오카티오라든가 아니면은 뭐 에누오카티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곁다리로 딸린 것들 엄청 많이 보게 되고, 뭐 연금술 쪽도 뭐 단영하게 문서들 보게 되고 그럴 건데, 이게 단순히 그냥 영어 잘한다고 지가 읽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결국에 어느 시점부터는 원문을 봐야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저 또한 이제 그런 점에서 이미 내가 하고 있는 건데 라는 그런 반가움에서 오컬트랑 이제 고전어 학습이랑 계속 좀 병행해서 나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번역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주류 종교의 사제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인가요? 상당히 그렇습니다. 기독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현재 개신교단의 많은 곳에서 쓰고 있는 성서 같은 경우에는 경전에 쓰이고 있는 어휘들이
오래된 것들이 많아요. 고유명사의 인식을 좀 저해하는 면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사어가 돼서 쓰이지도 않는 단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라사대라든가 뭐 가로시다라든가 그런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현대어에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으시죠? 그것처럼 이제 이미 사어가 돼서 그 단어를 쓸 이유가 없는 것이 전통으로서 남아있는 그런 문제라든가 번역 퀄리티에서의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이게 지금 세대까지는 그냥 전통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후 세대의 문학 전통에 있어서는 이게 괴리가 돼요. 괴리가 쌓이면 결국에는 모리에를 낳고 이단을 낳습니다. 저는 비록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를 했지만 지금의 개신교단이 쓰고 있는 그 성서고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개신교가 왜 생겨났습니까? 라틴어로 된 경전을 이제 민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국어로 번역을 하는 그런 정신에서 만들어진,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성서로 만들자라는 그런 보편 정신에서 출발한 개신교가 지금은 오히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인간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나요? 이건 사실 종교 정신에서도 굉장히 벗어난 일이고, 비록 다른 종교에 몸담은 사람이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